네, 두 분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예. 그 오석진 교수님은 구만전자시잖아요. 구만전자 아직 갈 길이 먼데 지금 네. 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만전자 주주에게 좀 질문드릴 게 하나 있어서 그거부터 좀 질문드리겠는데 간밤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는 이유로 삼성전자 지분을 내놓으라고 할 거다. 진짜 내 것도 없어 죽겠는데 자, 트럼프한테도 줘야 돼. 주주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제 것도 없어 죽겠는데 지금 몇 주 안 되지만 내 것도 없는데 또 띄어서 또 트럼프 근데 줘야 돼. 또. 진짜 여기서 몇 주예요? 한 주? 두 주? 그거보다는 좀 많습니다. 한 예. 세 주? 예, 그거보다는 좀 많습니다. 예. 네, 하여간 뭐 됐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평가 위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좀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날강도도 또 이런 날강도가 있나 또 이런 제가 지금 그 단어를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러고 있었거든요. 재정으로 우리 지분을 사서 그러니까 출자를 하겠다는 것인지 설마 그냥 달라고는 하지 않을 텐데 그 민간이라서.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그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그 공무원들이 제일 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분 취득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예, 국가가 지분을 취득하기 시작하기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사회주의나 뭐 공산주의 막 이런 논란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게 권한이 있을 것 같지만은 들고 있으면 굉장히 귀찮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기업이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도 이제 기업이 힘들어지면 공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래도 못 갚으면 출자 전환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바꿔서 기업 이제 정부가 주인이 되는 과거에 현대건설도 그렇고 뭐 수도 없이 많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주인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기업을 잘 살려서 이제 다시 주식 팔면 네. 그래서 이익을 본 경우도 몇 번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 우리 김원장 기자께 여쭤볼 거 있는데 어제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소영 민주당 의원한테 네. 뭔가 좀 훈계라고 해야 될까? 하여간 지적을 당하던데. PBR 그 용어가 뭐예요, 그게? PBR은 너무 간단한 겁니다. 너무 그러니까 간단한 PBR은 우리가 너무 낮다고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PBR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 회사 자산을 지금 전부 다 팔면 얼마냐? 얼마나 간단해요. 시가총액 대비 자산. 주식의 시가총액이라는 건 그 회사의 미래 가치도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식당이 있어요. 이 식당이 한 달에 한 1억은 벌어요. 큰 식당이에요. 강남에. 그러면 거기 설비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유명한 요리사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번 돈 은행에 넣어놓은 것도 있잖아요. 요게 한 20억 돼요. 근데 이 회사의 주식을 싹 팔았더니 20억이야. 한 달에 1억씩 버는데 그러니까 이게 PBR 1이라는 뜻이거든요. 20분의 20이니까. 그게 1.0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1.0이에요. 중국보다도 낮아요. 그걸 이제 이소영 의원이 이제 다른 이야기 하려고 설마 이걸 모를 거라고 기재부 장관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제 심 얘기하던데. 그것도 옆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우리 기재부 장관이 이야기를 못 하니까 이 십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 PBR을 아마 PER로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또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네. 소득 대비 버는 거 대비 주가가 어떠냐? 그건 또 자산 대비냐, 소득 대비냐, 매출 대비냐 이거.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저퍼주를 사라고 막 그게 한때 그 유행이었죠. PR이 낮으면은 아직 이제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기업의 퍼포먼스 대비해서 그렇죠. 가격이 낮은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PER이 보통 10에서 25 사이에 있으니까 숫자 자체는 아마 그 PER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지금 자본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건 대주주 관련된 문제하고 배당소득 관련된 이제 과세 문제가 지금 뜨겁게 타올랐었는데 이 과세 정책의 주무부처가 기재부예요. 기재부 세제실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게 핵심이고 논의가 됐으니까 그 정도의 그 상식은 있었어야 되는 건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뭐 저런 중요한 용어인데 기재부 장관이 주식 투자 안 하면 저거 모를 수도 있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정부의 기조고 대통령실의 기조가 주가 5천 시대 이게 국민들이 크게 기대하는 부분인데 우리 경제 수장이 이걸 모른다는 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래가지고 그 국회의원들 제가 몇 명 취재해 보니까 지금 왜냐면 지금 관심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게 뜨거워진 게 사실은 그 대주주 관련된 그 자격 문제하고
배당 관련된 이제 과세 분리과세 문제니까 이제 이게 과세 권한은 뭐 일부는 뭐 시행령으로 정부가 갖고 있기도 하지만은 또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고 또 그런 거기 때문에 또 민주당의 포지션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뭐 상당히 지금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보고 있자니 이제 그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뭐 1,000만이다, 2,000만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복장 터져 죽겠는데 거기에 이 주무부처 장관이 나와가지고 네 뭐요? 그러니까 불을 지른 거죠. 네, 12요 이러니까 완전 불 붙어가지고. 저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장관님 10입니다. 10 했던 그 옆에 있던 그 실무자는 어떻게 됐을까? 조인트 맞지 않았을까요? 예. 왜 저는 이렇게 사소한 거가 그러니까 궁금해요. PER로 착각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화풀이 대상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숫자 자체는 PER이면은 이게 사실은 10이라는 게 좀 설명이 얼추 맞습니다. 대충 될 것 같은데 그냥 첫날에 굉장히 좀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이 투자자들이 그 맺혀왔던 이 응어리 같은 게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지금 뭐 일파만파는 아니지만 상당히 지금 타오르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국토부 장관인데 PIR 개념. 예, 이 소득으로 몇 년간 모아야 집을 평균 주택을 살 수 있느냐. PIR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PIR을 모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네, 다음 이야기 하시죠. 온도 좀 올렸으니까 좀만 더 올립시다. 웨스팅하우스 계약건 지금 나왔잖아요. 네. 일단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보고 이거 지금 노예 계약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소송으로 가면 질 가능성이 많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내준 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건 불공정 계약은 맞다? 너무 많이 내줬다. 너무 많이 내줬다. 네, 일단 우선은 교수님 총평도 듣고. 아니 저는 계약 내용은 뭐 지금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니까 저는 뭐 의견은 없는데 이게 지금 1월 달에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중간에 지금 이게 된 거기 때문에 요거 상당히 문제 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따져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기술 사용료 로열티를 이 정도 내주고 좀 불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거는 뭐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 우리 기술이 갖고 있는 이 열의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탄핵 중간에 후다닥 이렇게 체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불리한 조건이 된 뭐 이런 거라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보고. 계약은 11월 달에 합의가 된 것 같아요. 발표는 1월에. 그러니까 합의는 11월에. 시점을 보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7월에 두코바니 원전 2개를 24조 원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됩니다. 잘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한 게 있으면 대통령이 숟가락 얹는 건 사실 비단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닙니다. 다 내 덕이야. 네. 그 이제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고,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본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9월에 윤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야, 우리 영업사원 1호가 해냈다. 실제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본 계약이 체결되고 갔어야 합니다. 자, 아직 본 계약이 체결 안 됐고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부터 꾸준히 너희들이 한국이 원전 수출하는 거 아는데 너희들 원천 기술 중에 노형 이런 거 우리 거 베낀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한테 배운 거 아니야? 라고 소송이 줄을 잇고 있었고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태클을 걸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한수원이나 한전이나 산업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걸 땄습니다를 강조하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래? 그럼 우리 대통령 가셔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아직 도장도 안 찍었는데 자 갔다 온 다음에 산업부나 한전이나 한수원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거기 수장들은 이제 이건 무조건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체결 안 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만약에 무산되면 언론들이 그 윤 대통령한테 화살을 돌릴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부산 엑스포도 망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것까지 무산됐다. 24조 땄다고 해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뭔가 무조건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협상을 시작한 게 아닌가. 그리고 11월 달에 합의를 하고 1월 달에 웨스팅하우스가 소를 취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12월 3일 날 계엄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수원이나 한전이나 산업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이거 합의를 하고 우리가 뭘 내주더라도 이 원전은 잡아와야 돼 해가지고 그 무슨 수를 써서라도까지 했는데 계엄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수원 사장이나 한전 사장도 황당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만큼 보따리를 내주고 이걸 따려고. 이게 이제 이럴 때 쓰는 전문 용어가 공중에 붕 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네. 뭐 이거는 뭐 이제 추측인데 뭔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 원전 관련된 산업 좀 위축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지금 해놔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이런 계약이 좀 서두르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이게 예전에 보니까 우리 2009년도에 UAE 그 원전 수출할 때 또 웨스팅하우스랑 뭐 경쟁하다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슈가 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요거보다 훨씬 뭐 그냥 괜찮은 조건에 니네가 한국화가 안 된 기술이 있으면은 우리 걸 갖다 쓰고 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미국의 수출 규제가 있는데 이런 수출 허가와 관련된 것들은 네가 준수해 주면 좋겠다. 이제 이 정도로 그냥 합의가 된 건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우리 뭐 기술 상황이 조금 더 나빠진 거냐 그러면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 더 나아지면 나아졌지 나빠진 건 아닐 건데 이렇게 더 나쁜 조건으로 이런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걸 봤을 때는 저는 좀 뭔가 좀 이 생태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기당 김 기자가 보시기에 네. 이제 계약 내용이 좀 보도가 됐잖아요. 다른 거 뭐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일기당 이제 우리가 한 원전을 어디 다른 나라 가서 새로 지어질 때마다 한 8천억 정도 웨스팅하우스의 설비나 용역 사람까지 데려와서 써야 한다. 그다음에 로열티도 한 2,400억. 그러니까 합쳐서 한 1조씩은 그냥 줘야 하는 거예요. 한 건을 우리가 해외에서 수출할 때마다. 그것도 50년 동안. 50년 동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있고 이제 만약에 안 그럴 경우에 우리 이제 공적 자금기관에서 보증서 줘서 바로 그래 너희가 이 돈 안 주면은 우리 한 5천억씩은 바로 은행에서 빼갈 거야 이런 공적 신용 보증도 더해져 있고 무엇보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다음에 이제 북미 지역 미국, 멕시코, 캐나다 원전, 일본, 영국, EU는 하지 마. 이거는 우리로서는 우리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원전 기술이 점점 발전하다가 우리가 이제 아랍을 개척한 다음에 유럽으로 체코 폴란드로 넘어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너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영국 시장은 오지 마. 한데 거기에 알겠어요. 우린 거기는 안 갈게요 하고 도장을 찍었거든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난 20, 30년 동안 웨스팅하우스의 그 독점적 기술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소형 모듈 무슨 원전 이런 계속 우리 기술을 한전이 만들었다고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걸로 우리식으로 원전을 지으려고 하면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은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거기서 배워온 기술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도장 찍은 거 보면 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설비를 장비를 그럼 우리 기술은 더 못 쓰게 되는 거죠. 계속 종속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지적재산권도 네. 기한이 있잖아요. 20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면 예, 그렇죠. 20년이죠. 풀리잖아요. 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원천 기술을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다고 쳐요. 근데 그동안 몇십 년이니까? 우리가 그렇죠? 97년에 계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 30년이고 끝났어요. 앞으로 50년을 또 더 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보통 지적재산권은 한 20년 네. 기간이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우리 웨스팅하우스랑은 뭐 10년 주기로 이제 계속 계약을 갱신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50년은 사실 난데없고 아니 50년을 내줬을 때는 네. 그럼 우리도 좀 받는 게 있어야지 좀 이게 균형이 생기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체코 나가면서 이거 체코 동유럽에 나가게 되면은 그 기반으로 유럽으로 나가는 거다. 그랬죠. 교도부로 삼고서. 그렇죠. 그러면 50년을 내줬으면은 유럽은 우리가 할 때 니네가 소송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 정도라도 좀 받아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아프리카 뭐 이런 데는 나가되 중요한 데는 못 나간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이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그림하고도 좀 안 맞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간도 내주고 지금 우리가 진출할 지역도 내줬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균형이 지금 잘 맞아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해 봤을 때 뭔가 좀 서두른 이유가 있을 거다. 네. 그리고 저는 그게 이제 새로운 정부가 혹시 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급하게 마무리 진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그동안에 혹시 대통령실이랑 뭔가 소통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거 큰 문제다 사실은. 왜냐하면 혹시 오늘 조선일보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일면 톱 제목이 제2 마스가 K 원전 미국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손잡고 합작 투자 형태로 미국 시장을 공략할 거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아마 이 그 협력 강화 방안이 포함이 될 것 같다. 이런 지금 보도를 내놨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웨스팅하우스가 우리하고 이렇게 소송을 하고 있지만 네. 원천 기술만 갖고 있고 웨스팅하우스 자체도 과거에는 뭐 미국을 대표하는 원자력 뭐 설계, 시공, 뭐 운영까지 다 하는. 근데 그게 도시바로 갔다가 뭐 캐나다 자본으로 갔다가 지금 누가 주인인지조차 모르겠네요, 제가. 근데 이 여기서 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형을 짓는다. 이게 이제 저 원전을 지으면 그래 그럼 그 건축물은 현대건설이 와서 지어줘 이렇게 우리하고 지금도 협력을 많이 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나라가 짓는 거죠, 사실. 네. 그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는 그냥 협력의 내용이 중요하고만요. 그러니까. 그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그 1980년대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서 우리 기술력으로 우리 원전을 지어야 돈이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할 때 한국형 원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네, 그것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원천 기술이 거기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이미 재창조가 돼서 우리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사건의 핵심은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이 지금 원전 또 AI 때문에 한 10개 지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웨스팅하우스에 10개 다 가져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거대한 그런 어떤 원전의 기술 주체로부터 한국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기술력을 계속 독자적으로 세워서 이제 드디어 원전을 계속 수출하고 있는데 갑자기 50년 동안 다시 그 선생님 밑에서 일할게요. 이런 식의 계약이 맺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좀 심각하다고 보는 게 지금 한전이나 이제 한수원이 사실은 기술이 없는데 기술이 있다고 지금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을. 그래요? 저는 이제 그게 본질이라고 보여져요. 그동안 이거 우리가 개발한 거야, 우리 거야. 네. 한국형이 지금 완전히 된 거야. 실현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뭐 중간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소송으로 갔을 때 이거 웨스팅하우스 거야,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상태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계속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지금 요거라도 좀 덮기 위해서 이 공기업들이 지금 기술적 이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국민들 속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사건이. 예. 우리가 이제 소형 모듈 엔진 저 원전 이런 SMR 이런 것들은 사실 그동안 개발해서 시공도 했고 기술력이 있는데 이제 교수님 지적하신 부분은 이제 사실은 그게 법원에서 이게 어떻게 결정날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미국 법원에서 뭐 이렇게 소송을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저희가 그 결과를 뭐 제가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불합리한.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속칭 도장 찍은 거잖아요. 네. 되돌리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지금 이제 흘러나오는 걸로는 이제 무슨 계약이 공개가 되거나 이랬을 때 뭐 이제 여러 가지 페널티 조항 중에 하나가 뭐 계약 파기다. 그럼 파기 주체가 웨스팅하우스가 되는 거잖아요. 국내에서 공개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약간 그런 뭐 위약금 같은 거는 이제 조건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 계약이 지금 맞는 건지는 지금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정부도 바뀌고 그저께인가요? 네, 어저께인가 그 산업부 장관도 나와서 얘기하는데 산업부 장관도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산업부 장관이 두산에 있다 오셨죠, 그죠? 네,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 오셨죠. 그러니까 거기도 또 이 원전 또 관계자거든요, 사실은. 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가 되게 다들 빡빡하게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식 전해지면서 또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 기업들 주가는 또 크게 내렸습니다. 많이 빠졌다고 네.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하나 더 집중. 청년 고용 문제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20대 42만 명이 쉬었다고 대답을 했다. 근데 이게 역대 최대다? 역대 최대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계속 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역대 최대는 해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설명을 드리자면 네.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습니다. 교수님 설명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것만 설명드리면 그럼 이제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중에 그다음에 실업자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실업자라는 건 저 일하고 싶어요 했는데 일자리가 없는 게 취업을 못한 게 실업자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말했던 그냥 쉬었습니다는 요거 말고 그러니까 비경제활동 인구.
왜 당신은 경제 활동을 안 해?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저는 고시 공부하고 있어. 저는 뭐 몸이 아파서요. 뭐 이게 질문 통계청이 물어보면 질문항 중에 그 11번째가 12번째 그냥 쉬었음이 있어요. 그냥 그게 20대 중에 42만 명으로 사상 최대다.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저는 좀 큰 문제라고 보냐면은 지금 청년층이 지금 규모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뭐 저희 태어날 때는 100만 태어났었는데 전체 숫자가 네, 지금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 이제 0세 태어나는 애들은 20만에서 30만 태어나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는 한 학년이 60만 이랬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청년들은 지금 한 50만에서 60만 태어날 때거든요. 그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가 줄어드니까 그냥 쉬었음도 사실 줄어들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전체 숫자를 보면은 비율로 보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규모로 보면 그냥 줄어드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늘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네. 청년층은 이거 말고 이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도 실업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직업 제가 일자리를 구직을 하고 있는데 취업이 안 돼요.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 중엔 또 청년층 우리가 청년층이라고 하면 25세에서 39세를 말하는데 여기 비중은 또 늘어나요. 그다음에 나 뭐 이것저것 취업 준비를 예를 들어 고시 공부하고 있어요. 뭐 이런 취업 준비생.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그냥 쉬었음. 이 합쳐서 이 놀고 있는 청년들이 120만 명이에요. 자, 그러면 원인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제 이 원인 분석을 할 때마다 맨날 상투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그 산업 현장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인데 일자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너희들이 너무 눈높이가 높아서 이게 나타나는 미스매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네. 좋은 일자리를 근데 청년들이 나는 A라는 일자리보단 B를 원해. 나 지금 배고프더라도 B로 갈 거야라고 원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공백이 길고 기업들은 그걸 원하지 않고 고용이 유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중간 공백이 한 2번, 3번 있는 청년들은 이제 아예 이력서에서 1차 면접에서 이게 걸러버리는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이제 뭐랄까 제대로 된 구직 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청년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럼 기업들은 왜 사람이 없다면서 청년들을 이렇게 고용을 안 하나? 미스매치도 있지만 일단 숙련된 60대 근로자들이 아직 젊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일하실래요? 그래서 전체 취업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구도 줄고 있고 경제활동 인구도 줄고 있는데 전체 취업자 수는 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층으로 고용이 순환돼야 되는데 순환되지 못하고 동맥경화처럼 젊은 층은 저 해볼게요. 저 원자력공학과 나왔어요. 근데 지금 당장 데려다가 일 시키긴 저 60대 저분이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연속 근로로 가고 연장 근로로 가면서 젊은 층 고용은 안 하게 되는. 좀 약간 다른 길인 것 같으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채용의 트렌드가 이제 공채 신규 채용보다는 경력 채용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에 어떤 진입하는 청년 입장에서는 처음에 좀 하더라도 중소기업 들어가서 경력을 쌓고 그 경력을 가지고 이제 경력 채용이 많이 되니까 대기업으로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을 하면 되지는 거 아니냐. 근데 결국 여기서 막혀가지고 이동이 안 되는 이 문제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완전 정확합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Exactly. 영어 좋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문제인데 내가 이제 그냥 쉴 거냐 아니면 경력이라도 좀 내가 좀 쌓아서 그렇죠. 이 경력을 가지고 뭔가 조금 더 좋은 일자리로 더 도전해 볼 거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취업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아래서부터 경력을 쌓아가지고 그게 경력을 인정받아서 위로 이제 점점 올라가는. 그래서 마이너리그에서 야구에서 시작하면은 레코드가 좋으면 메이저리그로 간다. 이제 이게 아주 건강한 아주 동적인 역동적인 이제 취업 시장이죠 사실은 이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완전히 양극화돼 있어가지고 아래서 시작하면은 내가 거기서 경력을 쌓아도 거기서 빙빙 맴돌 수밖에 없는. 영원히 거기에 갇혀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직자 특히 청년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거기 갇히는 거를. 거기서 못 나온다. 거기서 경력 쌓아가지고
내가 예컨대 뭐 중소기업에서 내가 이제 뭐 중소업체에서 뭐 편집 같은 기술을 익혔다. 그리고 뭐 마케팅도 하고 내가 편집도 하고 다 하는 좋은 PD가 됐어. 그러면 이제 이 대기업 MBC로 들어올 수 있느냐? 약간 다르죠. 약간 안 되죠. 약간 좀 어렵죠. MBC는 안 받아줘. 트랙이 다르다고 보잖아요. 트랙이 다르잖아. 트랙이. MBC도 요즘 경력 지원 많이 해요. KBS도 좀 생각해보니까 기자 경력 지원 많이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대기업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트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냥 쉬는 겁니다. 내가 여기 가서 경력을 쌓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더 좋은 데서 기회 올 때까지 대기다. 대기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쉬면은 인적 자본이 달아서 없어집니다. 감가상각이 기계만 감가상각되는 게 아니라 인적 자본도 감가상각되거든요. 살벌한 말이거든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청취자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인가 안성에 치과 엑스레이 하는 코스닥 상장사가 있습니다. 매출도 수천억이고 우리가 얼마나 기술력이 좋냐면 우리 치과 가면 그 시장 점유율이 한 30%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치과 가면 이렇게 찌 해갖고 찍는 멋진 장비를 만듭니다. 독일까지 수출을 하니까. 그 엑스레이 찍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돌아가면서. 그 중에 한 시장 점유율 한 30% 하고 있는 기업이니 글로벌 기업이고. 저거 여러 번 찍혔네. 네. 심지어 독일, 일본에 우리가 그런 장비를 수출하니까 독일 치과, 일본 치과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술력이 있어요. 근데 본사가 수도권에 있잖아요. 서울에 강남에 안 있고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서울행가에 사무실을 마련한 적도 있대요. 가짜 사무실이죠. 본사 서울 뭐 송파구 잠실동 뭐 이런 식으로. 네. 청년들이 거기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급여도 대기업보다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와봐. 진짜 기술력과 오자마자 만약 중소기업의 영업사원이 아니야. 당장에 너는 독일 가서 미넨 가서 넌 사는 거야. 그냥 거기서 치과 다니면서 진짜 글로벌 인생을 도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를 다녀본 대졸 취업생은 갔더니 이거 뭐 총무부장이라는 사람 늦게 출근하고 알고 봤더니 회장님 조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까 교수님 지적한 것처럼 내가 여기서 경력을 쌓아서 5년 10년 지나면 진짜 내가 정말 이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럼 더 좋은 회사로 갈 수 있을까?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미래 가치가 있다. 기술력 있다는 거 인정하면서도 안 가고 계속 대기업. 근데 대기업은 공채를 거의 줄이고 있으니까. 네. 근데 제가 뭐 중소기업 입장에서 한번 변명을 해드려 보면은 뽑아가지고 가르쳐 놓으면은 대기업에서 뽑아간다.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인력 운영에 있어가지고. 중소기업 입장은 당연히 그렇죠. 예. 근데 보통 이제 프로야구나 이런 데서는 이적료를 내잖아요. 너 그럼 이적료 내고 데려가. 네. 근데 우리 노동시장에는 이적료가 없죠. 그렇죠. 이적료가 없어. 내가 훈련 다 시켜놓으면은 대기업이 데려가면은 이적료가 없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연구 영역할 때 이적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떻게 그거 가능해요? 그게?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뽑아갈 때 일정 기금을 내 가지고 중소기업 무슨 뭐 이제 이 노동층을 위한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 거기서 교육도 시켜주고. 너무 이상적인 것 같은데. 뭐 학자가 원래 이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예.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러면 헛소리 그만하라 그러지. 야, 이적료까지 내면은 사람들이 못 움직이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악순환이 연결고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나온 자녀는 취업을 못하고 아버지는 퇴직했는데 계속 고용이 돼 있고 그래서 아버지는 대학 나온 자녀를 계속 케어해야 되는 이 묘한 악순환. 그래서 대학 나온 자녀는 아버지 세대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 네. 아버지는 술자리에서 34살인데 아직도 내가 용돈 줘. 그러면 이적료 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고용이 유연해져야 돼. 기업 혁신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고용이 좀 유연해져야 되는데 많이 유연해졌거든요. 조금씩 많이. 산업 구조가 조금 바뀌어야죠. 이제 우리가 그렇죠. 예전에 이제 저가 이제 노동 집약적인 이런 이제 산업 중심으로 했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게 좀 고부가치로 중소기업들도 조금 이동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뭐 월급만 받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 사회 간접 자본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예컨대 뭐
내가 뭐 삼성 다닌다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에버랜드에서 이제 쿠폰도 나오고 무슨 어디 콘도에서 모두 나오고 좋잖아요. 가족들 데리고 가서 내가 에버랜드 가가지고 뭐 모두 타고 이랬다. 아니면 캐리비안 베이 가서 수영도 했다 그러면 좋잖아요. 사실은.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죠. 좋잖아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 다니면 아무래도 그런 게 뭐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 인프라 같은 거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뭐 산업단지 내 그런 것들을 약간 뭐 도서관도 넣어주고 영극장도 넣어주고 해서 그런 좀 약간 쾌적한 이런 근무 환경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개별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뭐 도로 놓고 뭐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다리 놓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런 약간 소위 말하는 이제 생활형 SOC 예전 정부에서 그런 것 좀 하긴 했는데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이 중소기업에 일을 해도 그런 혜택을 좀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 정부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기업 문화도 대기업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취업을 해보면서 친구들하고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말에 뭐 이렇게 하는데 안 돼요. 우리 회사 대기업들은 지금 주말에 온라인 접속 안 돼요. 네, 일하고 싶어도 못해. LG 같으면 뭐 여의도에 있는 본사는 한 6시면 다 불 꺼져 버려요. 근데 자기는 볼 거 아니에요. 자기는 9시까지 일을 하는 것도 아니야. 회장님이 퇴근 안 하고 있어서 이런 문화도 물론 우리 중견기업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이제 글로벌화되면서 저는 바뀌고 있다고 봐요. 바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빨리 따라잡아야 좋은 인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0시간을 일을 해야지 일주일에. 보통 그 정도는 하는 거잖아요. 120시간. 마무리할게요. 자, 네. 오늘 이야기는 좀 이 정도로 하고 두 분하고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